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지금 TV를 보면서도 눈이 뻑뻑하거나 가렵고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불편한 증상 느끼는 분 계시지 않을까요? 눈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가면 흔히 듣게 되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안구 건조증인데요. 좀 더 정확한 의학 용어로는 건성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과 질환을 가리키는 건성한 증후군에 대해서 대자연병원 송인재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의 다른 이름 건성한 증후군. 눈물이 너무 적은 것도 너무 많은 것도 건성한 증후군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건성한 증후군의 다양한 증상과 치료에 대해 안과 전문의 송인재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건성한 증후군이 안구 건조증과 같은 건가요? 일반적으로 이전에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가 건성한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런데 이 건성한이라고 하면서 이제 인공 눈물을 처방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유래를 들자면은 치료가 잘 되지 않았어요. 예. 눈물을 줬는데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눈물 이외에 수성층 이외에 어떤 다른 구성 성분들이 눈물을 구성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이제 가정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 전자현미경이라든지 이런 첨단 기계들을 통해서 눈물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런 연구에 따라서 이제 하나하나의 다른 층들이 있는 것들이 밝혀졌고 또 그런 것들이 여러 우리 장기에서 여러 다른 장기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에 모든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눈이 마름과 함께 안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환들을 총틀어서 이제 건성한 증후군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눈물을 형성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네. 그 기관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를 통틀어서 이제 네. 건조한 증후군이라고 부른다고요. 네, 건성한 증후군.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눈 표면에 눈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네. 질환인데 네. 보통은 슬플 때나 아니면은 가끔씩 하품할 때 눈물이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데 눈물의 기능이 조금 더 다양하다고요. 네, 네. 눈물의 기능은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하품하거나 감정적인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는 뒷부분에서도 혹시 설명을 드릴지도 모르겠지만 예. 반사 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사 눈물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기본 분비와는 관계없이 이제 어떤 감정이라든지 외부 자극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도와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반사 분비라고 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눈물이 갖고 있는 기능이라고 하면은 이제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씻어주고 그다음에 눈에 혹시나 이물질이 들어와서 자극되는 이물질들이 있다면 그거를 걸러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안구의 각막 표면은 보는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관이 없습니다.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투명한도를 유지하는 대신에 사실은 영양소라든지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수적인 장기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통해서 그런 것을 공급받게 되고요. 그 이외에 이제 우린 각막 표면에 사실은 일반 분들은 눈물은 그냥 눈을 보호하거나 씻어주는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눈 가장 바깥층에서 이제 렌즈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시력 형성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들어보니 눈물의 기능도 또 그 구조도 참 다양한데요. 이렇게 눈물층의 다양한 구조물도 결국 눈 주변의 여러 기관이 함께 만드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눈물층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장기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우리가 눈물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영어로는 라크리말 글랜드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 중에서 부눈물샘이 우리가 기본적인 눈물 분비, 그러니까 일반적인 특별한 자극이 없이도 눈물이 분비가 되는데 네.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 이외에 아까 눈물층을 이제 각막 표면이나 기름층과 붙여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점액 성분은 각막의 평평한 상피세포나 결막의 술잔세포 그런 데서 일단 분비가 돼서 각막 안구 표면에 잘 붙게 되고요. 그 이외에 이제 눈꺼풀에 이제 메이보미안 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메이보미안 샘에서는 마지막에 덮어주고 윤활유 역할을 하는 기름층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기능에 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눈물샘에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염증이 많이 생겨서 수성층의 생성이 줄어든다든지 네. 아니면은 각막 표면이나 그 결막에 이제 자꾸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알러지라든지 아니면 외부 환경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먼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만성적으로 결막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건성환 자체가 또 자꾸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술잔세포라든지 이제 각막 평편 상피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점액층이 또 분비가 부족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여성분들이 이제 주로 해당이 되겠는데 눈에 화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새 속눈썹 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눈꺼풀에 약간 염증적인 반응이 생기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메이보미안 샘이 손상을 받게 되고 그러면 기름층 생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원인들이 이제 뒤에서 언급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질환들에 의해서 하나가 문제가 되면 한 개의 층이 문제가 돼도 똑같이 건성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건성환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눈물을 만드는 여러 기관 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건성한 증후군인 건데 네. 제가 좀 궁금한 점은 네. 병원에 갔는데 이제 눈물이 잘 흐르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도 네. 검사를 받아봤더니 뭐 네. 건성한 증후군이다 이런 네. 진단을 받을 때는 네. 왜 그런 건지 좀 궁금하네요. 일단은 아까 앞부분에서 약간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기본 눈물에는 이제 두 가지 분비가 있습니다. 기본 분비와 반사 분비라는 게 있는데요. 기본 분비 같은 건 기본 분비라는 거는 일단 그 어떤 외부의 자극에 관계없이 아까 눈물의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눈에서 그냥 자연적으로 분비가 되는 겁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부눈물샘에서 생성이 계속 되게 되고요. 그거는 이제 눈물이 넘치거나 눈물이 날 정도의 눈물을 형성시키진 않아요. 왜냐하면 보호하는 네. 거나 자기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사 분비라는 거는 외부의 자극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그런 감정적인 그런 현상에 의해서 자극에 의해서 눈물이 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각막이라든지 우리 눈을 전체적으로 다른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럴 때는 이제 당연히 눈물이 과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오히려 많이 나서 눈물이 흐르고 눈물이 난다고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눈물이 나는 원인은 그 건성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안과적 검사에 의해서 다른 원인이 배제가 된 이후에 눈물이 계속 많이 난다고 하면은 네. 그것은 자극이 많이 돼서 반사 눈물이 많이 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것은 각막 표면에 보호해주는 눈물이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증 건성환이 있을 때 눈물이 많이 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네. 건성환에 대해서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네. 치료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재발이 쉽다는 점인데요. 네. 실제로 그런지 또 치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건성환 증후군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과적 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지를 꼭 알아보는 게 일단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 치료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이제 그거의 결과에 의해서 눈물층에 어떤 성분들이 부족한지 일단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뭐 눈물 수성층의 생성이 부족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름층의 파괴가 빨리 된다든지 아니면 증발이 빨리 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안과 의사들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검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 알아서 그거에 대한 부족한 성분들을 공급해줘야 환자분들이 증상이 일단 없을 것이고 염증에 대한 치료도 정상 눈물층이 회복이 되어야지 염증이라든지 기저질환의 치료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기저질환의 치료와 함께 그런 눈물층의 회복에 대해서도 안과 의사들은 꼭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같은 건성환이라고 하더라도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겠네요. 네, 당연히 다르고요. 예. 또
생각보다 다양한 질환군들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별로 상당히 다른 질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맞춤 치료를 해야 되고 네. 특히 뭐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똑같은 치료라고 하더라도 그 환자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은 외부 환경에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민감하고 특히 눈물층은 항상 그런 환경의 자극에 의해서 항상 변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어떤 환경에 어떤 일에 종사하고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금 증상이 있고 똑같은 질병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치료 자체는 개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안과 전문의 송인재 과장과 함께 건성한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깨 통증은 워낙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매번 병원을 찾는 게 번거롭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증상이 정말 심할 때만 한두 번 물리치료로 대처하는 게 보통인데요. 비슷한 어깨 통증이라도 원인 질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수백병원 백창희 원장과 함께 어깨 통증에 대한 다양한 오해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통증이 없는 어깨 질환. 불편함쯤이야 하고 방치하다가 뜻밖의 질환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입견과 오해로 방치하기 쉬운 어깨 통증에 대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어깨 통증이 있어도 웬만한 통증 아니면은 참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질환을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치료에 있어서. 방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증세는 비슷해도 원인은 다를 수 많이 있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뭐 지난주부터 어깨 통증이 시작된 걸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시작된 어깨 통증이 원인이 지난주부터 통증을 느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내가 어깨가 왜 아프냐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어깨 통증의 원인은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내 순서가 됐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가 뭘 잘못해서 어깨가 아픈 거 아니고 누구나 어깨 통증은 살다 보면 한 번씩 겪을 수 있는데 이제 내 순서가 됐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같은 어깨 MRI라도 해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원인이 달라지고 치료 결과도 전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심지어는 한 병원에 있는 다른 진료실에서 의사들마다 서로 해석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통증을 잡으려면 정말로 해석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어깨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인이 다른 곳에서 올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목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떤 경우인 건가요? 우리는 아프지 않으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67세 남자분인데 오른쪽과 왼쪽에 팔 굵기가 틀립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보면 팔 굵기가 굉장히 가늘어져 있어요. 근데 네. 이분 같은 경우도 통증을 전혀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아. 그런데 요즘에 이런 분들이 점점점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통증이 없다고 하면 대부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더 긴장해야 될 일이죠. 어깨 네. 근육이 빠진다면요. 그러면은 근육이 이렇게 빠질 때까지 병원을 찾지 않았다는 건 이 상태가 될 때까지 통증이 없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통증이 없으니까 발견이 늦어지고 본인이 자기 몸을 볼 기회가 없으니까 네. 어떤 분들은 목욕탕에서 누군가 보고 당신 어깨 날개뼈 뒤가 푹 꺼져 있다고 얘기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네. 그런 분들 원인을 보면 지금 화면에서처럼 어깨 속 문제가 아니고 예.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우리 얘기하면 기계로 얘기하면 전기 같은 신경이 내려와야 어깨 근육이 움직이는데 네. 신경이 오지 않아서 이분도 지금 67세 남자분이신데 네. 목에 신경이 많이 눌려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실제로 어깨가 아프다고 왔지만 원인은 이렇게 목에서 온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보다시피 뭐
아프지 않으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통증보다 더 무서운 것이 팔에 힘 떨어지는 거고 네. 힘 떨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근육이 마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원위치로 회복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목에 신경이 눌려 있어서 이제 그 그러니까 어깨 주변의 근육이 이렇게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목에 신경이 애초에 왜 눌렸을까요? 우리 사실 어깨가 고장 날 나이 정도 되면 목에도 사실 고장이 납니다. 네. 우리 자동차를 비교하다 보면 자동차 오래 타고 한 군데가 고장이 나면 또 다른 데 연달아서 고장이 나듯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이런 분들을 모두 데리고 수술방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 지금 보는 장면처럼 지금 목에 신경치료 주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주사 치료를 너무 간단하게들 많이 보는데 수술하기 전에 먼저 항상 이 주사 치료가 먼저고요. 네. 또 같은 주사라도 어느 위치에 주사를 놓느냐에 따라서 치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항상 내가 몇 살이고 통증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얼마나 심한 것만 가지고 치료를 결정할 게 아니고 내가 앞으로 지금 60대라면 내가 앞으로 30년 동안 더 일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내 어깨를 지금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어깨 검사를 할 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나요? 사실 하나의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까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오셔서 큰 바위 덩어리를 가지고 와서 진료실에 딱 내려놓으면 예. 그 바위 덩어리는 증세가 되겠죠. 내가 여기가 불편해요, 여기가 아파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네. 그럼 그 바위 덩어리를 의사가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다듬는 과정이 진찰 과정이겠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주 정교한 조각품이 나오는 것이 진단명이라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단을 내리다 보면 우선 가장 잘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이 뭐 옆으로 잠잘 때 힘들어요. 그러면 이분은 어깨 힘줄 파일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겠고 또 별것 아니지만 병원에 오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안전벨트를 멜라니까 좀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분은 50견이 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근육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어깨 아픈 사람 얘기만 듣고 진단을 내리고 또 MRI만 가지고 진단을 내릴 수 없거든요. 일단 앉아 계신 분은 환자분은 어깨를 양손으로 덥석 잡아서 양쪽 근육 두께를 보게 됩니다. 또 뒤쪽에 날개뼈도 만져보면서 한쪽이 푹 꺼지지는 않았는지 확인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흔히 50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사용 안 하다 보니까 근육이 작아들면서 약간 팔 사이즈가 작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네. 물렁물렁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팔을 올리라고 했는데 이쪽에 힘이 단단하게 들어있는데 이쪽을 만져보니까 물렁물렁하다. 그러면 이분은 단순한 50견이 아니고 네.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의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진과 촉진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확인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깨 진찰은 아주 쉽습니다. 또 돌려보면 되거든요. 근데 돌려보기 위해서 팔을 덥석 의사가 잡았는데 환자분이 제발 살살 해주세요. 그러면 이분은 어깨가 굳어지는 50견 환자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아픈데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기 위해서 딱 잡았을 때 돌릴까 봐서 겁을 먹는 거거든요.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팔을 높은 데 올릴 때 아프면 50견일 가능성이 높지만 아래서 우리가 다림질을 한다든가 네. 이런 동작만으로도 어깨가 아프고 이분이 70세 이상쯤 됐다. 그러면 이분은 연골이 다뤄지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지금은 환자분을 아까는 돌려봤지만 이제 눌러보면 됩니다. 팔을 뻗어보라고 했고 제가 지금 누르는 장면인데요. 네. 우리 팔 속에는 뼈가 있잖아요. 예. 그 뼈를 들어올리는 것이 결국 날개뼈에서 어깨로 넘어온 힘줄이거든요. 네. 한쪽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똑같은 힘으로 눌러서 반드시 아래로 푹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이분은 제가 팔을 들어서 팔을 놓았는데 그냥 뚝 떨어집니다. 이게 본인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 팔의 뼈 무게를 못 이기고 팔이 뚝 떨어지는 경우거든요. 이런 경우가 바로 목에서부터 어깨까지 내려오는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신경이 오지 않으니까 근육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이 어깨가 고장이 났다고 덜컥 어깨 먼저 수술하게 되면 나중에 수술해도 결과가 안 돌아오니까 멱살을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진단명을 내리기 전에 여러 가지 증상을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내 근육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저한테 이렇게 근육이 말아서 오신 분이 자기가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 발견을 했다고 오신 경우거든요. 네. 지금 팔짱을 끼고 자기 팔을 이렇게 만져보는데 한쪽이 너무 가늘해졌다. 그래서 놀라서 오는 경우입니다. 네. 보통 통증이 없으니까 발견이 어려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기 전에 자기 몸을 거울에 한번 비춰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이미 차이가 있다면 뭔가 분명히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겠죠. 네, 어깨 건강을 위해서 꼭 이것만은 기억하자. 뭐가 있을까요? 어깨 통증을 진단을 내리는 데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노상 원인이 어깨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처럼 목이나 다른 부위에서 원인이 돼서 어깨 통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통증을 덮기 전에 반드시 원인을 찾는 노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과 함께 어깨 통증에 대한 오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잇몸병과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칫솔질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 아는 사실인데요. 정작 칫솔 관리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칫솔이 깨끗하지 않으면 각종 치주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칫솔은 습하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욕실을 피해서 창가에 보관을 하고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또 칫솔모 사이에 치약이나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쉽기 때문에 양치질 후에는 따뜻한 물로 가볍게 흔들어서 깨끗이 씻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